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배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이제 요 시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수능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명쾌한 좀 해답을 드리면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작년 수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보면, 자 작년 수능이 이제 좀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됐던 이유는 9월에 비해서 너무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킬러를 안 낸다라고 했다가 냈기 때문인데, 뭐 이 부분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올해 수능에 대한 대비는 사실 되게 명쾌합니다. 왜냐, 자 공통문항은 어차피 그냥 킬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미적분도 마찬가지 28, 30에서 그냥 킬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미적분이 딱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작년 정도 선에서 미적분이 나올 거다. 그래서 28, 29, 30은 여전히 킬러 문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공부가 될 거고, 자 그리고 공통 문항에서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수원2는 좀 더 영향력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 준킬러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킬러는 작년에 킬러 문항 정답률이 3% 미만이 나왔습니다. 역대 이제 바뀐 수능 이후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인데, 자,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면은 올해 수능에서 안정적인 공부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부터 좀 특이했던 점은 EBS의 직접 반영률을 좀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 EBS 문항이 거의 내신처럼 들어갔던 해가 작년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BS 영향력은 올해에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EBS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목표로 올해의 공부 계획을 아이가 잡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문항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 22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이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주제를 틀로 해서 나왔던 문항인데, 자, 요거는 그 전년도에 EBS 파이널에서도 이미 다뤄졌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 나오더라도, 자, 포인트는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EBS에서도 다뤄졌었던, 그러니까 사설 엔제가 아니에요. 그냥 EBS에서 충분히 다뤄졌었던 주제를 가지고 22번을 지금 출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의 경우에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작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EBS, 작년 EBS 수능 완성 문항인데 초심자가 봐도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내신 문제 느낌으로 변형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자 30번 문항도 마찬가지 킬러 문항이 나오긴 했으나, 자 기존의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수원2든 미적분이든 일단 큰 틀 자체는 이전의 기출을 크게 막 벗어나거나 핵심을 이탈하는 그런 문항은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능에 필연적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핵심 주제 그리고 심화 주제까지를 완벽하게 다뤄낼 수 있으면 지금 수능은 사실 대비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22번조차도 기출엔 다뤄지지 않았었으나 이미 다 다뤄졌었던 주제라는 겁니다. 다만 예전 EBS에서 좀 다뤄졌었던 그런 주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로 22번은 당연히 어렸었던 문항이 맞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년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성은 일단 3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항상 이 3단계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수원2에서 사실 기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출이 그래도 똑같다. 기출만 가지고 사실 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의 입장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출의 영향력이 체감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나올 만한 주제들은 역시나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영향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 문제는 철저하게 반복해서 완벽하게 기승전결 있게 모든 킬러 문항들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22, 28, 30번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 시기쯤에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미적분에서 23번부터 27번까지를 맞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어제도 우리 반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자, 너네가 지금 당장 수능장에 가서 수능 시험을 봐도 23번부터 27번까지는 아예 안 틀린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3점짜리는 사실 센 B단계 정도 그냥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아이들의 수준은 어느 상태냐면 23번부터 27번까지 그리고 28번부터 30번 그 사이쯤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가 딱 끝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떠냐면 그 상태를 그대로 머무르다가 올해를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28, 30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보나 마지막에 가서 수능을 보나 28, 30이 날아가는 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특히 미적분하는 아이들은 28, 30 중에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29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기출에서 출제가 됐었던 킬러를 일단은 다 다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을 항상 겨울방학에 해보면 아이들이 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 이것들을 다 다루고 3월로 넘어갑니다. 근데 포기가 빠른 친구들은 요 시기에 기존 기출에 출제가 됐었던 킬러들 단 하나도 안 풀려고요. 왜?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월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3월부터 공부하는 걸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올해 28, 29, 30 중에 최소 2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올해 계속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상태로 머물다가 올해 수능 끝나는 친구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미적분 컷이 유난히 낮았죠.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아이들이 미적분을 정말 못했어요. 역대 제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30번 문항도 별로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답률이 10% 정도였어요. 이전에 나왔었던 훨씬 더 어려웠던 킬러 문항과 정답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1컷이 낮았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아이들이 여기 28, 29, 30 중에 2문제만 가져가도 압도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까지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거 기출에 나왔던 28, 29, 30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EBS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3월부터의 이야기가 될 건데 자 그럼 아이들이 1, 2월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어떻죠? 자 일단 수원2 그 다음 미적분까지 기출이 한 바퀴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말이 한 바퀴지 최소 3바퀴 정도가 완벽하게 돌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은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걸 한 번에 모의고사에 딱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기출에 적용되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새롭게 재구성된 문항들을 끊임없이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엔젤을 푼다라는 거고
그게 3월부터 7월 그리고 8월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때 엔제 구성에 살짝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엔제는 전체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골고루 넣다 보니까 실제로 주제별로 문항이 그렇게 구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수원2에서 수능에 필연적으로 출제가 되는 주제라는 게 수학 1으로 치면 8개의 주제 정도가 있고 자 수학2에서는 12개 정도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주제별로 보통 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씩으로 구성이 되면서 엔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2~3문항 정도로 해서 각각의 주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써먹을 정도로 그 주제를 훈련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수업에서는 각각의 주제만 집중적으로 하나씩 클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이동안 풀었었던 기출에 대한 아이들이 잘 못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들 수능에 반드시 출제가 되면서 22번, 28, 30번까지 출제가 되는 주제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하나씩 저는 클리어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이 되겠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클리어 하나씩 집중적으로 주제를 뚫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공부를 각각의 개별에 맞게끔 엔제를 구성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7월 짧게는 7월까지가 그렇게 진행되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의 실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고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을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탁 트이면서 실제로 아이들의 고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실전의 점수로 나오느냐라는 건 조금 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그렇겠죠. 보통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냥 기출이랑 새로운 문항 몇 개를 좀 풀어오면 그 주제에 나오는 대다수의 문제를 다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전에서 나오느냐라는 거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7월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치동에선 대부분 그래서 7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미적분이 재수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 대치동 커리큘럼은 약간 좀 재수생에 맞춰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미적분의 경우에는 미적분에 최대한 집중된 공부를 시키고 미적분은 8월 이후부터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때 아이들이 요때까지 공부를 잘 다뤄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요때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딱 캐치를 해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틀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만 딱 뽑아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그 약점만 다시 모아서 스텝 3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주제를 채워나가는 수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 올해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그러한 주제들이 다시 재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6월 평가원에서 이제 22번에 평균값 정리가 출제가 됐었어요. 평균값 정리가 관련해서 수학의 3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사이값 정리가 22번 수능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조금 이슈가 되는 트렌드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6월, 9월에 보고 요때 스텝 3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의 전반적인 공부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점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요 시기에 엔제를 각자 개별로 한두 권을 풀지 않아요. 보통 재수생은 과목별로 5권 이상 그 고3들은 최소 3권 이상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크게 고민 없이 공부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모의고사가 푸는 스케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8월 이후부터 모의고사 풀게 돼도 수능까지 최소
7, 8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지금 전형적인 만점을 만들어내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거의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빈수는 첫 해에도 만점자를 냈는데, 그때 똑같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그 친구를 이 단계를 밟아서 그대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6월 달에 실전 한번 슬럼프가 왔습니다. 실력이 올라가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단계를 잘 밟아가서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결국에 실전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풀면서 여기서 성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왜 그런 거냐? 단계를 하나씩 빼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일단 기출이 비어있는 경우. 기출이 비어있으면 사실 엔젤 풀어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출은 풀었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한 경우. 고민을 많이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7월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요. 대형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풀어도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단계를 잘 다져 놓는 게 8월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장 1학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스텝 2를 진행을 하면서 자, 미적분과 공통문항의 필연적 출제가 되는 주제를 반드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주제에 맞춰서. 자, 그리고 당연히 기출에 대해서도 나올 만한 얘기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엔젤을 모두가 풀게 될 건데 자, 요것도 본인 상황에 맞는 엔젤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현재 굉장히 많은 엔젤가 있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푸는 대표적인 엔젤가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자, 그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풀어줘야 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에다가 추가적으로 아이들 엔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꼭 더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 개별적으로 푸는 엔젤가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요. 첫 번째는 이제 미적분 스텝 2인데 이 수업은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맞춰서 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주제별로 단계별 하나씩 맞춰갈 거예요. 그래서 극한급수에서 나오는 주제 그리고 초월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에 진행이 되고 그 이후의 주제가 기말고사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원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단원에서 아이들이 수능에서 나올 만한 주제들로 다시 재정리해서 출제가 된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전과 후에 제가 항상 테스트랑 과제 오답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공통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수업은 오로지 수능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수업은 3월부터 매 수업마다 공통 모의고사 22문항짜리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시간 내에 푸는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매주마다 보면서 아이들 실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거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수능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준킬러와 킬러를 포함해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주제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수학 2, 그 다음에 다시 수학 1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수업 전후에 제가 과제 오답 클리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테스트까지. 그래서 자, 이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수능을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아이들이 요 시기에는 일단 기출을 기본적으로는 다 다루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기출을 다루지 못한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수업 때 제가 뭐 할 거냐? 기출에서 당연히 중요한 킬러는 보긴 할 건데 조금 더 새로운 문항을 많이 비중을 높여서 수원2를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아이들이 완벽하게 딱 그 주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기본 틀이 딱 나오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 경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훈련과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테니스를 치는데 그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실전 나가서 직접 칠 때 그리고 이게 숙련자가 됐을 때 각각의 폼이라던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죠. 아마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지금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때 수학 1, 2를 다룰 때 그리고 기출을 숙련돼서 접근을 할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을 써먹을 때가 조금씩은 더 달라요. 그래서 요 시즌에는 각각의 주제별로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자동으로 기승전결 딱 깔끔하게 맞춰지도록 훈련을 하는 수업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은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수학을 잘 본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반에 처음에 굉장히 수학을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머리가 좋았어요. 수학을 많이 안 하는데 계속 그냥 성적이 잘 나와요. 모의고사 계속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과목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그래서 주 3일 정도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란 걸 알 거예요. 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주 6일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줄여나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친구보다 약간 못했던 친구. 그러니까 1, 2등급에 걸쳐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계속 수학만 했어요. 그 친구 다른 과목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 가서 어떻게 되냐면 못했던 친구가 96점을 받고 잘했던 친구가 88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그런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처럼 뭐 재능이 있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이미 나올 만한 상황들이 시중에 다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문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훈련을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가 이제 수능에서 핵심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훈련만 잘 되면 누구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얘기는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즌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토대로 어느 정도 해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제 수업을 같이 함께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 수업을 함께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지금 제시한 공부의 방향성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올해를 잘 준비를 아이가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정덕이었습니다.